전설야담 특집 이끌림 혹은 운명적인 사랑 8편 모음. 전설야담 중에서 이끌림 혹은 운명적인 사랑 8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계집종의 눈길 유혹 임영수의 의협. 조선 중엽에 활동한 금호 임영수는 나이 17세 때인 1531년 진사가 되고 4년 후 문과에 급제한 후 빠른 속도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그는 유학자이면서도 장난기 있고 호방한 성품이라 여러 일화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신선을 만나보지 못해 안타깝다며 탄식했을 때 임영수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날이 오지 않겠는가. 며칠 후 그 친구는 산길을 걷다가 우연히 신선을 만났습니다. 멋진 수염을 쓰다듬으며 앉아있던 신선은 자신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는 나그네를 불러 술 한 잔을 따라주었고 사슴고기를 안주로 내주었습니다. 나그네는 신선에게 공손히 감사 인사를 드린 후 기쁜 마음으로 하산했습니다. 그 친구는 임영수를 만났을 때 신선과 조우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임영수는 빙그레 웃으며 그 신선은 바로 자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외의 말에 깜짝 놀란 친구가 그럼 사슴고기와 술은 뭐였냐고 묻자 임영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육포와 내 오줌이었다네. 친구의 일정을 파악한 후 버린 임영수의 장난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임영수는 사생활에 있어서는 장난기가 넘쳤지만 공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강직했으며 의협심이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2명의 동적과 함께 말고피를 나란히 하고 상경했을 때의 일입니다. 동적은 같은 스승 아래서 함께 어울려 공부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세 사람은 길을 가는 도중에 휘장을 내린 채 뒤따라오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가마를 따라 걷는 계집종은 18세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이 잠옷 예뻤으며 따은 머리가 발뒤꿈치까지 내려와 아름답게 간들거렸습니다. 그 계집종은 가마를 따라 말 옆을 지나 앞질러 가면서는 고개를 돌려 임영수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계집종은 한 마장쯤 앞서가더니 또 뒤돌아보았습니다. 한 마장은 5리에서 10리 사이의 거리를 이루는 말이니 거리가 제법 멀어졌는데도 고개를 돌려 임영수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두 동료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 중 자네 용모가 유독 뛰어난 것도 아닌데 저 여자가 자네만 여러 번 돌아보면 무슨 까닭인가? 그건 나도 모르겠네. 임영수 역시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기에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큰 마을에 당도하기 전 그 가마가 구불구불한 거리로 들어갔을 때 생각을 바꾼 임영수가 두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먼저 점사에 가서 기다리게. 나는 내일 날이 밝으면 뒤따라가겠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지만 우짓듯이 말했습니다. 사대부가 과거 길에 올랐다가 갑자기 한 계집에게 미혹되어 동행자를 버리고 중도에서 길을 바꿔 가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임영수는 그저 웃을 뿐 그에 대해 대꾸하지 않았으며 노비를 재촉하여 말을 몰아 가마를 뒤쫓았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 곡항 안에 도착하니 한 소설대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영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 행랑 기둥에 말을 메어두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마루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수는 태연하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잠시 후 길에서 봤던 계집종이 한 손에는 자리를 다른 한 손에는 화구를 들고 안에서 나왔습니다. 계집종은 행랑방 안에 자리를 편 뒤 앞에 화구를 놓고는 임영수더러
방 안으로 드시라고 청하였습니다. 임영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내가 반드시 따라오리라는 것을 알고 이런 기구를 마련했느냐? 계집종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세 차례나 돌아보았는데 오시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우선 남초를 피우고 계세요. 저녁밥을 준비하여 내오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녁밥을 먹은 후에는 그릇을 씻고 수습한 뒤 오겠습니다. 조금 있으니 과연 계집종이 저녁 밥상을 가져왔습니다. 임영수가 식사를 마칠 무렵 계집종은 방의 한 귀퉁이에 앉더니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임영수는 괴이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계집종은 눈물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저의 주인님은 가세가 고단하였습죠. 모년에 암흑의 대개 처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계집종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가마에 휘장을 말아 올렸습니다. 그때 마침 한 완악한 중놈이 근처를 지나가다 부인의 미모를 훔쳐보고는 감히 음욕을 내어 가마를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을 억센 힘으로 핍박하여 욕보인 뒤 마침내는 주인님을 죽였습니다. 계집종은 여기까지 말한 후 슬픔에 푹 빠져 오열했습니다. 이내 진정한 계집종은 그 이후 그 중놈이 자주 왕래하고 있으며 힘 약한 여자로서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원통하기에 힘센 선비를 구하여 복수하는 거사를 깨하고 있노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좋은 활과 강한 살을 구하여 놓고 기다린 지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임영수는 몹시 놀랐습니다. 계집종의 복수 계책도 그렇거니와 그럴 만한 인물을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다는 말에 치밀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임영수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무슨 연고로 자기만 돌아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계집종은 임영수의 외모에서 강건함을 느꼈고 이 일을 좋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임영수가 그 중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고 묻자 계집종은 방 안에서 부인과 더불어 희약질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희약질은 실없는 말로 농담하는 짓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분노를 느낀 임영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놈을 처단해 주겠노라. 임영수는 즉시 활에 화살을 재고 계집종을 따라 안방 근처로 갔습니다. 임형수가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엿보니 화촉을 밝혀놓은 방 안에서 중놈은 옷을 헤쳐 가슴팍을 드러낸 채 반쯤 술에 취하여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임형수가 활 시위를 끝까지 잡아당겨 힘을 다하여 쏘자 화살은 그 중에 가슴에 적중했습니다. 중놈은 뇌마디 소리를 크게 지르더니 그대로 바닥에 엎어져 죽었습니다. 임형수가 다시 화살을 재어 비명 지르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부인을 쏘려고 하니 계집종이 말리며 말했습니다. 소행은 비록 괘씸하지만 저분 또한 저의 상전입니다. 그러니 제 손으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스스로 죽도록 내버려 두고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영수는 활쏘기를 멈추고 계집종과 함께 그곳을 나왔습니다. 이때 계집종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어르신의 행차를 따라가기 원하옵니다. 첩으로 삼으시든 종으로 삼으시든 오직 명령대로 따르겠나이다. 임형수가 그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급히 옷차림을 정리한 후 계집종과 함께 말을 타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말 타고 반 이쯤 지나자 계집종이 말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온 일이 있나이다. 다시 그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계집종은 말에서 내려 그리로 뛰어갔고 임영수는
말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 화광이 일어나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집종은 곧 돌아왔고 두 사람은 말을 같이 타고 점사에 도착했습니다. 두 동료가 나와 임영수를 맞이하다가 데려온 여자를 보고 일책했습니다. 과거를 보고자 행차하면서 여자를 끼고 오다니 상서롭지 못함이 막대하네. 임영수는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집종과 함께 상경한 임영수는 객점에 머물면서 그녀를 내관에 있게 하고 과거장에 들어가 과거를 치러 장원급제하였습니다. 과거 합격 관행인 육아 3일 후 임영수는 계집종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영수는 아내와 계집종을 서로 인사시킨 다음 아내에게 계집종에 관한 사연을 전부 말해주었으며 그녀에 관한 한 아내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말을 파악한 임영수 아내는 계집종의 처신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아내는 계집종의 사람됨이 비천해 보이지 않는다며 임영수에게 첩으로 삼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온순무돈하고 공손한 성품에 머리가 총명하여 잡다한 집안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하여 임영수 아내는 그녀를 좋아하게 됐고 서로 더불어 화평하고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어하둥둥 내 사랑 관영어 어원. 전라도와 인접한 경상도 어느 고을에 양반 김씨 집안에 늦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없어 부인과 이구산에 가서 치성을 들여 아들을 낳았다 하니 우리도 이 고을 영산인 지리산에 가서 산신령께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빌어봅시다. 아내도 그러자고 하여 부부는 같이 지리산으로 가서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저녁 부부는 깜박 잠이 들었는데 그때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상서로운 청룡이 몸에 달려드는가 싶더니 어느 사이 스며드는 꿈이었습니다. 그달 태기가 생기더니 10달 뒤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지만 이렇듯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아이는 어린 시절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죽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으며 8살 때 어머니가 죽는 불행이 일어났으니까요. 보살펴줄 사람 하나 없는 상황이 된 아이는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거지가 됐습니다. 소년이 13살 때였습니다. 그 고을 원님이 아정과 관속을 거느리고 마을을 시찰하던 중 우연히 소년을 보았습니다. 원님이 소년을 불러 이런저런 말을 걸며 행색과 품성을 살펴보니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은 잘생겼고 나름 재치 있고 늠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님은 소년을 데리고 와 집에 두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소년은 심부름을 곧잘 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원님 아들이 글을 배우는 글방에 가서 어깨너머로 글을 익혔습니다. 글을 배운 뒤 소년의 재주는 한층 빛을 발했기에 원님은 그를 책실에 딸려 일을 돕게 했습니다. 책실은 고을원에 의하여 사사로이 채용되어 비서일을 맡아보던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원님을 비롯해 여러 아전들이 소년의 출중한 글재주에 감탄했습니다. 소년은 어느덧 18살 총각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자기 아들을 먼저 결혼시킨 후 아들처럼 아끼는 김씨 총각도 결혼시켜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이방에게 홍기 접어든 딸이 셋 있기에 원님이 이방에게 타진했습니다. 김 총각을 사위로 삼으면 어떻겠는가? 이방은 집에 가서 의논해 보겠노라 대답했습니다. 이방이 아내와 딸들에게 원님이 했던 말을 전하니 큰딸과 둘째 딸은 가진 것 없는 비롱거지라서 싫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때 16살 셋째 딸은 언니들이 싫다면 자신이 그에게 시집 가겠노라 말했습니다.
김 총각의 잘생긴 외모와 똑똑함을 높이 평가한 까닭입니다. 이방은 얼굴 예쁘고 성격 활달한 셋째 딸을 가장 사랑했기에 김 총각과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고 말렸습니다. 이방이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된다 라고 말하자 셋째 딸은 큰언니처럼 20살까지 늙히겠다는 말이냐며 다시 한번 자기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머니마저 말리자 셋째 딸은 자신이 시집가는 것이라며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방 부부는 셋째 딸의 강한 고집을 잘 알기에 반대한들 마음에 상처만 더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은 원님에게 가서 김 총각을 셋째 딸의 대필로 삼겠다고 말했으며 서둘러 큰딸과 둘째 딸을 혼인시켰습니다. 이방은 집 없는 김 총각을 대릴 사위로 삼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이방에게 사위를 거느리고 사는 것보다 분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손수 초하 삼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김서방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꾀를 내서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갈 테니 이제는 과거 공부만 하십시오. 김서방은 책실에 나가는 일을 그만두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2년 뒤 이방의 세 사위가 모두 과거를 치렀는데 큰 사위와 둘째 사위는 낙방하고 막내 사위 김서방만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김서방이 서울에서 사흘 육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 원님은 사면육각 악공을 거느리고 나가 축하해 줬고 처가인 이방의 집에서는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고을 관속들은 김서방과 친밀히 지내던 사이인지라 윗사람 아래 사령 가리지 않고 모두 나와 기꺼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만 김서방의 동서 부부들은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나가기는 했으나 시기와 질투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잔칫날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고을 관속들이 김서방 부인에게 노래를 권했습니다. 활달하고 쾌활한 성격의 부인은 둥둥 울리는 북소리를 듣더니 서슴없이 오아 둥둥 내 사랑, 오아 둥둥 내 남편, 소년 급제 영광이라 오아 둥둥 내 사랑 이라고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웃었습니다. 오사화를 오아로 줄이고 북소리 둥둥을 더해 과거 합격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김서방 부인의 이 파격적인 이야기는 이내 고을에 퍼져 그때부터 오아 둥둥 내 사랑, 오아 둥둥 내 남편하는 노랫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 오화는 노래 따위에서 흥겨운 마음으로 추위를 불러일으킬 때 내는 말로 쓰였고 오아 둥둥은 마음이나 분위기 따위가 들뜬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고전소설 춘향전에도 이 말이 다음과 같이 쓰였습니다. 오아 둥둥 내 사랑아, 오아 내 강단 내 사랑이로구나. 여봐라 춘향아 저리 가거라 가는 태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오는 태를 보자. 땅끝 웃고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도 보자. 한편 오아 둥둥은 노래하면서 아기를 얻을 때 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전설야당 최경창과 홍랑의 지고지순한 사랑. 고죽 최경창은 1568년 과거에 급제하고 1573년 함경도 경성의 북도 평사로 부임했는데 중요한 군사지역인데다 워낙 변방인지라 가족을 두고 홀로 임지로 갔습니다. 피리를 잘 풀고 문제가 뛰어난 최경창은 그곳에서 문학적 교류를 할 상대가 없어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홍랑과의 인연입니다. 홍랑은 가무에 능한 기생일 뿐만 아니라 문장과 소화에도 재주 있는 여류문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글을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기에 혼자 자족하는 시인이었지만 홍랑의 교양 수준은 일반 사대부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고죽 같은 분을 한번 만나 시감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홍랑은 평소 고죽 최영창을 흠모했습니다. 최영창은 삼당 시인 혹은 팔문장 중 한 명으로 손꼽힐 정도로 당대 최고 문학가였거든요. 삼당 시인은 조선 중종에서 선조 영간의 시명을 떨친 시인 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홍랑은 천안기생 신분임에도 남자들 유혹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낭만적인 문학 세계를 꿈꾸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났으니 최영창을 경성 땅에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홍랑은 좋은 문장을 계속 공부해왔기에 최영창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홍랑이라 하옵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시 한 수 읊어보아라. 최영창과 홍랑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풍류 넘치는 최영창은 시와 음악에 조예 깊은 홍랑에게 반했고, 홍랑은 평소 흠모하던 문인을 만나 감격한 까닭입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으며 최영창은 비난을 무릅쓰고 군막 속에서 홍랑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영창은 홍랑의 문학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복은 짧았습니다. 이듬해 봄 최영창이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임기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슬퍼했고, 최영창이 경성을 떠날 때 홍랑은 함괄령에서 시 한 수 읊으며 작별의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최영창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홍랑의 손을 한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홍랑은 노비 신분이라 함괄령 고개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최영창은 눈물을 쏟아내며 홍랑에게 손짓으로 돌아가라 인사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습니다. 후에 최영창은 홍랑의 시를 한역하여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절류양기여 천리인 위아시양 정전종 수지일 야신생여 초최수 미시첩신 버드나무까지 꺾어 천리님에게 드리우니 뜰 앞에 심어두고 나인가 여기소서. 하룻밤 지나서 새잎 돋아나거든. 초췌한 얼굴 시름 쌓인 눈썹은 이내 몸임을 알아주소서. 상사병에는 약도 없다더니 한양으로 돌아온 최영창은 곧바로 자리에 누워 그의 겨울까지 끙끙 앓았습니다.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라는 속담이 있듯 최영창이 아프다는 소식은 멀고 먼 경성 땅 홍랑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님께서 병이 나셨다고? 홍랑은 앞뒤 가리지 않고 즉시 경성을 출발했습니다. 노비는 사는 곳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법도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든 당장은 연인 목숨을 구하는 일만 생각한 일탈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홀로 걷기에는 너무나 먼 여로였으나 홍랑은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이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홍랑이 수소문해서 집을 찾아갔을 때 최영창은 아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홍랑의 등장에 최영창은 크게 반가워하면서도 병석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병이 깊었던 것입니다. 홍랑은 그런 최영창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병시중을 들었고, 덕분에 최영창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비록 병중이었으나 두 사람은 같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둘의 재회는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영창과 홍랑의 관계를 확대 해석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경성당 기생을 첩으로 데리고 산다는 수군거림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급기야 1576년 5월 사헌부에서 양계의 금을 어겼다는 이유로 최영창의 파직을 상소했습니다. 양계의 금은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의 토성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며 함경도 홍원 출신인 관비 홍랑이
한양에 들어와 있음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결국 최경창은 파직을 당했고 어쩔 수 없이 홍랑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최경창은 자신을 위한 홍랑의 애절한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송별이란 시를 써 주었습니다. 옷 같은 뺨에 두 줄기 눈물로 봉성을 나서는데 이별의 정 때문인 듯 새벽 끝골이 울어주네. 비단적 삶 좋은 말을 타고 강산 넘어 떠나는 길. 저 멀리 아득한 풀빛만이 외로움 길 전송하네. 끊임없이 서로 보며 그윽한 난을 주노니 이제 하늘 끝으로 가면 어느 날 돌아오랴. 함관령에서 옛 노래 더 이상 부르지 마소. 지금도 구름 비에 푸른 산이 어둡나니. 이전에 함관령에서 홍랑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으며 최경창에게 읊어준 시에 대한 답가였습니다. 홍랑은 위로 담긴 최경창의 시를 읊조리며 쓸쓸히 경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최경창은 어떻게든 홍랑을 다시 보려 했지만 변방 한직을 떠돌다가 1583년 방호사 종사관에 임명되어 한양으로 올라오던 도중 경기도 파주에서 객사했습니다. 1583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 44이었습니다. 죽기에는 젊은 나이였으나 그리움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커서 육체까지 많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나저제나 최경창을 기다리던 홍랑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홍랑은 한동안 목 놓아 울다가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짐을 꾸렸습니다. 객사했다면 무덤을 돌봐줄 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파주에 도착한 홍랑은 최경창 무덤 앞에 움막을 짓고 심요살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도 아닌 3년 심요살이는 젊고 예쁜 여인에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몸을 씻거나 꾸미지 않아도 미모는 드러나기 마련이고 어느 곳에나 못된 놈은 있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홍랑은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칼질하여 엉망으로 만들었고 뜨거운 숯덩어리를 통째로 삼켜서 목소리를 버렸습니다. 크나큰 고통을 참아가며 못생긴 언어장애인이 된 것이며 그런 몸으로 3년상을 마쳤습니다. 홍랑은 3년상을 마친 뒤에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잡초를 뽑으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또 닥쳤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홍랑은 즉시 최경창의 유품을 챙겨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언제 죽어도 괜찮지만 최경창의 문장만큼은 후세에 영원히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7년 전쟁이 끝난 후 홍랑은 해주 최씨 문중에 최경창의 유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서 슬프고 한 많은 인생을 돌아보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날 최경창의 시와 문장을 볼 수 있는 건 홍랑의 이 같은 지극한 사랑에 힘입은 일입니다. 해주 최씨 문중은 홍랑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해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여 장사 지냈으며 최경창 부부가 합장된 묘소 바로 아래에 무덤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설야담 미녀 무비를 사랑한 세 남자 청기와 유래. 고려사절여 기록에 따르면 고려 제18대 왕 의종은 사치와 오락에 빠진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소홀히 하고 놀기를 좋아했으며 특히 말 타고 막대로 공을 쳐서 상대방 구문을 통과시키는 격구를 즐겼습니다. 의종 때 격구는 무예의 과목이었고 상류층 젊은이나 젊은 무관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의종은 1146년 나이 20세 때 왕으로 즉위했으나 나라 일을 돌보기보다는 격구와 나들이에 몰입했습니다. 그러다 남경행차 때 술 빚는 일을 맡아 하던 어여쁜 관비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눈길을 떼지 못한 채 황관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내 방으로 데려오너라. 수주보하던 관비는 잠자리에서 과감했습니다.
비교할 사람이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는 무비는 외모뿐만 아니라 속궁합으로도 의종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의종은 그날부터 왕비인 장경왕후를 제쳐놓고 노비 출신인 무비에게 푹 빠져 지냈습니다. 무비는 최소 12년 이상 의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려 3남 9녀 총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의종이 무비만을 예뻐하자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의종 14년 9월의 일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왕의 침상 밑에서 닭을 그린 종이가 발견되어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왜 닭그림을 몰래 넣었는지 즉각 범인을 찾아내어라. 수사 결과 주무벼슬의 김희보와 내시 윤지원이 저지른 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는 추궁에 두 사람은 닭 그림을 잠자리 밑에 넣어두면 국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했노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주술을 이용하여 사랑의 방향을 돌리려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관심을 받으려고 남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기에는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요 밑에 넣어둔 닭그림은 대상이 되는 남자의 사랑을 저주한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주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비나 후궁이 무비에 빠진 임금의 사랑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고자 꾸민 음모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 주술 사건은 김희보 참영과 윤지원 무인도 유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요란한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미소 짓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의종이 남경에 갔을 때 보고 데려와 양자라 부르며 총애한 황관 백선년입니다. 남경 출신의 천안노비라는 공통적 연대감을 지닌 백선년과 무비는 서로 의존하는 사이였고 의종 몰래 간통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밀접하게 지냈습니다. 무비는 의종을 움직여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하고 백선년과는 미래를 즐겼습니다. 고려시대의 황관은 조선시대와 달리 거세하지 않았기에 성생활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또한 의종 때부터 황관이 내시부 자리를 차지하여 실권을 장악했는데 백선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백선년으로서는 님도 보고 봉도 따는 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비 때문에 가슴 아래 하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무인 이의방입니다. 이의방은 무비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짝사랑에 빠졌고 어느 날 남몰래 무비에게 접근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날부터 왕궁의 주인만이 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무비의 말은 항상 이의방의 뒷전에서 맴돌았습니다.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듯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풍류를 좋아한 의종이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유흥에 빠진 사이 측근과 내시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함부로 날뛰었습니다. 김부식 아들 김돈중이 대장군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며 희롱하는 등 문신들의 무신 홀대는 도를 넘었고 결국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오르소매를 빼고 복두를 벗을 것이니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죽여라. 1170년 정중부의 지휘 아래 무신정변이 일어났고 장군들은 왕을 호종하던 문신 대부분을 죽였습니다. 정중부는 의종을 피했으며 개경 근처 청교역으로 도망가서 숨은 무비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의종의 어머니인 공예원과 무비를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정변에 가담한 이의방도 말렸기에 의종과 더불어 무비를 거제도로 유배에 보냈습니다. 이후 정중부와 타협하여 권력을 나눠쥔 이의방은 이의민을 시켜 무비를 개경으로 압송했습니다. 무비와 제외한 이의방은 궁궐의 실질적 주인으로 무비를 취했습니다.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뒤 무비는 궁궐 밖 사찰에 머물면서 이의방의 연인이자 정치적 조언자로 처신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바를 속살거리며 청하는 이른바 백엠미성사는
1173년 의정 보기를 명분으로 내건 김보당의 난때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때 무비는 이방에게 의정을 죽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방은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이의민을 보내 의정을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의민은 의정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등뼈를 부러뜨려 죽이고 시신을 고논사 연못에 던져 넣었습니다. 의정은 저세상 사람이 됐고 무비는 악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를 독차지하려던 이의방 역시 이듬해 정중부 아들의 명령을 받은 승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과 권력의 무서움을 느낀 무비는 머리를 깎고 사찰에 들어갔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무비에게 푹 빠졌던 의정, 미래를 즐긴 백선년, 짝사랑했다가 뒤늦게 취했던 이의방, 그리고 무비 자신 모두 허망한 종말을 맞이한 셈입니다. 한편 의정이 좋아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정자 나들이였습니다. 시문에 재능이 있었던 의정은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시를 즐기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그 느낌을 시로 짓는 건 풍류였지만 정자를 세우느라 많은 돈을 낭비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참 좋구나. 의정이 풍치 좋은 곳을 발견하여 이렇게 말하면 즉각 공사가 시작됐고 백성의 피땀이 희생됐습니다. 민가가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집들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한 예를 들면 태평정을 지을 때는 무려 옷이며 채를 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자에는 그 무렵 최신 기술로 구운 청기화를 올리고 받침대를 옥으로 만들어 호화로움을 한껏 뽐냈습니다. 이때부터 청기화는 화려함을 상징하는 기화로 유명해졌습니다. 궁궐 동쪽에 양의정을 짓고 청자기화로 지붕을 덮었다. 고려사 의정 13년에 있는 기록이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청자기화입니다. 삼국시대에는 토기로 만든 기화를 썼으나 고려 의정에 이르러 유약을 발라 구운 청기화가 탄생했습니다. 고려인은 청기화를 제작해 팔각정 지붕에 얹었습니다. 정자 주변에는 화초와 과실나무를 심고 기묘한 모양의 돌들을 가져다 꾸몄습니다. 그 무렵 정자에는 을의 연못이 딸려 있었기에 흙과 돌을 쌓아 물을 막아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자가 완성되면 의정은 연못에 배를 띄우고 뱃노래와 어부 노래를 부르게 하여 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의정 제위 24년 동안 만든 정자는 무려 32개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의정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무신 반란이 일어난 뒤에도 동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업자득의 말로였던 셈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1960년 윤보선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관저를 미국 백악관에 비유하여 청와대라고 호칭했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설야당, 모순가 도망간 주인 과부, 동네방네 단어 어원. 경상도 상주의 대갓집에서 급질로 주인 여러 명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만 살아남고 시부모와 남편, 시누이가 모두 죽은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은 종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그 집안의 남녀 하인들은 무사했습니다. 음양의 이치를 이제 막 앓은 젊은 과부는 밤에 외로움을 느꼈으며 하인들 중에서 나이 30쯤 되는 외모 뛰어난 상일꾼 이서방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에게 뭐라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욕망을 참지 않고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여인은 이서방이 혼자 일하는 목화밭으로 새참을 직접 가져가겠노라 말했습니다. 계집종이 왜 아씨가 밥을 이고 가려느냐고 묻자 여인은 바람도 쐴 겸 그리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화장하여 얼굴을 곱게 꾸미고 하늘하늘한 못이 저고리를 입고는 홀로 밭으로 찾아가서 이서방에게 밥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밥 먹으면서 잠깐 쉬소. 이서방이 와서 밥을 먹는 동안에 여인은 부채질을 해주면서 다리 가랑이를 벌리고 단속것을 걷어붙이고 앉았습니다. 허벅지를 노출한 여인의 자세는 노골적인 유혹을 의미했지만 이서방은 밥만 꾸역꾸역 먹을 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근처에 있는 물웅덩이를 가리키며 이서방에게 목물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인은 과감하게 못이 저고리를 벗은 후 넙죽 엎드려서 이서방에게 물을 퍼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서방은 여인의 등에 물을 뿌려주면서 몇 차례 문대어 등만 씻겨주고는 밥 먹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서방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여인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더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여인은 이서방에게 앞눈에서 피를 고르게 했고 젊은 김도령에게는 목화밭에서 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김도령에게 새참을 가지고 갔습니다. 계집종에게는 이서방만 챙겨주면 김도령이 서운해할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여인은 김도령에게 밥을 주면서 이번에도 단속것을 걷어붙인 채 가랑이를 벌리고 앉았습니다. 여인이 덥지 않냐면서 부채질을 해주자 김도령은 밥을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여인의 가랑이 속 허벅지를 2번씩 쳐다보았습니다. 여인은 물웅덩이로 내려가면서 김도령에게 목물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도령은 목물을 해주다가 몸이 불끈 달아오르기에 여인을 꽉 껴안더니 번쩍 들어 밭머리로 가서 속궁합을 마쳤습니다. 남자를 오래 참았던 여인과 여자를 상대할 기회가 없었던 김도령은 서로를 가득 느끼며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만큼은 누가 주인인지 하인인지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 차례 회오리가 지난 후 여인은 김도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고 내 방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게. 김도령은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으나 그날 밤 여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인의 표정과 말투로 보아 역설적으로 말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 유혹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하루로 끝날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도 밤마다 여러 차례 김도령이 여인의 방으로 들어가자 여인은 동네방네 소문이 날까 두려워졌습니다. 하여 양반과 체면보다 개인적 욕망을 추구한 여인은 급히 부동산을 처분한 후 김도령과 함께 김천 마전으로 옮겨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주막을 운영하며 생활했고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인지 죽는 날까지 남편을 김도령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동네방네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의 마을은 규모에 따라 불리는 호칭이 달랐습니다. 가구가 60여 호 이상 150여 호에 이를 때는 방이라 했고 방보다 규모가 작으면 개라 했으며 개 밑에 작은 촌락을 동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네방네 소문이라는 말은 작은 마을에서부터 큰 군락에 이르기까지 전부 알려졌음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전설야당 대군 애첩의 첫사랑 15세기 중엽의 일입니다. 소옥은 안평대군이 방을 나간 후 늦잠을 잤다가 영창으로 비치는 햇빛에 뒤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영창은 방을 밝게 하고자 방과 마루 사이에 낸 두 쪽의 창문을 이르는 말입니다. 소옥은 안평대군의 서첩 10여 명 중 하나인데 몸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할 뿐 마음은 고향, 첫사랑, 동만에게 가 있었습니다. 소옥은 집에서 받은 몸값 대신에 대군의 집 청지기에 이끌려 한양으로 올 때 마을 언덕 소나무 뒤에서 자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동만을 떠올리며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호응은커녕 사랑이라는 말도 한 적 없이 눈빛으로 서로 좋아함을 나타낸 바 있었으나 피차 가난한 평민 집안 자식인지라 뜻밖의 이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옥은 한 달에 두세 번 찾아오는 대군의 방문에 기계적으로 응하며 젊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안평대군이 위압적인 성격의 주인이 아니면 다행이었으니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은 당대 최고로 여겨지는 명필인데다 풍류를 즐기는 호방한 인물이었습니다. 대군은 소옥을 예뻐하여 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옥은 넓은 대군 궁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갇혀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소옥은 뜰을 쓰고 있는 궁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동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남몰래 그날 밤 후원 정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일단은 서로 모른 척했습니다. 밤이 되자 다른 사람 눈길을 피해 소옥과 동만은 후원 정자에서 만났습니다. 소옥은 터질 듯한 가슴을 진정시키며 동만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고 동만은 대군궁에서 궁노 소임을 맡아 보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쳤노라 말했습니다. 오직 소옥을 만나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 하나로 그렇게 했다는 말도 강조했습니다. 소옥은 동만의 품에 안겨 무척 그리웠다는 말로 뒤늦은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동만은 그런 소옥을 꽉 끌어안으면서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들킬까봐 두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막 행복에 젖어 있을 때 관노 우두머리인 순호가 이들을 발견하고 꼼짝 말라며 호통쳤습니다. 달콤한 미래의 행복은 순식간에 끝났고 이튿날 두 사람은 별관 대청에서 대군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대군은 애척과 궁노의 상간 소식에 분노하여 언제부터 그랬는지 신문했습니다. 동만은 고향에서부터 소옥을 단지 사모했을 뿐이고 상관한 적은 전혀 없으며 그저 같은 하늘에 있고 싶어서 궁노로 들어왔노라고 자백했습니다. 몇 차례 더 신문한 대군은 동만의 말을 믿지 않고 두 연놈을 광석에 가둔 후 형조에 알려 물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고는 죄인을 죽이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 날 진시에 형 집행이 예정됐습니다. 진시는 12시의 다섯째 시, 즉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되자 형리가 와서 동만부터 교영실로 끌고 갔습니다. 교영실은 죄인의 목을 매달아 죽게 만드는 방입니다. 그런데 동만이 교영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옥승이 나타나서 형집행을 중단하라고 호령했습니다. 옥승은 형리들을 모두 물리친 후 동만과 소옥에게 의외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옥승 말인즉 안평대군께서 궁중 풍기를 바로잡고자 연놈을 형조로 보내긴 했으나 물거시킴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풀어주도록 마음을 바꾸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든 전대를 내리면서 한양 100리 밖으로 나가 살라는 엄명도 내렸노라 알려줬습니다. 옥승은 전대를 던져주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소옥과 동만은 즉각 그곳을 벗어났고 한강을 건넌 뒤 남쪽으로 떠나기 전에 대군궁이 있는 방향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수양대군이 동생 안평대군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강화도로 귀양 보낸 후 사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옥과 동만은 안평대군의 기일이 되면 남모르게 정성껏 제사 드렸다고 전합니다. 전설야당 첫날 밤 신부 길들이기 매승 단호 어원 어느 재상이 딸 하나를 두었는데 용모 아름답고 재주가 총명해서 무엇 하나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딸의 성격이 어찌나 고센지 한번 고집부리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쩌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혼이 날 나이가 됐음에도 그 성격이 여전해서 부모는 애를 태웠습니다. 결혼하여 시집에서 살다가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성질을 부리고 쫓겨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성미가 지나치게 괄괄해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날뛰는 여자를 어느 사내가 아내로 데리고 살 것이며 어느 부모가 며느리로 두고 보겠냐며 재상은 근심에 쌓인 채 사윗감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상딸에 대한 소문이 은근히 퍼져서 나이 20이 가깝도록 며느리로 달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통원이 들어왔습니다. 재상이 그 집에 대해 알아보니 가문이 괜찮은 양반가이고 신랑감은 무척 똑똑하다고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상은 신랑감을 따로 만나 보았습니다. 재상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신랑감을 파악한 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재상은 자기 딸의 성미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결혼한 아내가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그대는 어찌하겠는가? 이에 신랑은 괴로서 휘어잡겠다고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재상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신랑감은 자기가 생각한 계교를 말했습니다. 재상은 그걸 듣고 기뻐하면서 빠르게 혼사를 진행했습니다. 혼인날 신랑은 신부 집으로 가기 전에 콩죽을 쑤어 달래서 다른 음식은 입에 대지 않고 콩죽만 잔뜩 먹었습니다. 또한 신부 집에 이르러서는 일절 다른 음식엔 손대지 않고 냉수만 마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격식을 마치고 밤이 되어 신랑 신부는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부터 시작해서 저고리를 차례로 벗겼는데 성미 급한 신부는 치마를 자기 손으로 벗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숭 떨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숭은 한자어 내흉에서 온 말로 겉으로는 순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신랑은 약간 당황했지만 촛불을 끄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덜렁 안아 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이물 속에서 신부의 속옷을 벗겨내리니 신부는 몸을 뒤틀어 잘 벗겨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행여 밝히는 여자로 오해받을까 싶어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 여느 신부들과 달리 재상딸은 어둠 속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랑이 껴앉아 신부도 살며시 신랑을 안았습니다. 신랑은 첫날 밤임에도 오랜 경험자처럼 이것저것 애무하며 신부의 몸을 달구면서 옥문으로 바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남녀 합체를 예상했던 신부는 어느 정도 참고 기다리다가 몸이 후끈 달아오르자 신랑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서야 신랑은 신부의 옥문을 공략했고 주어들은 이런저런 성기식으로 온갖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첫날 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은 적극적이었습니다. 한바탕 뜨거운 운후의 시간이 끝나자 잔뜩 흥분했던 신부는 긴장이 풀려서인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쯤 지나 신부는 옆에서 두런두런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신랑만 있어야 할 방에 어머니가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고약한 냄새가 신부의 코를 찔렀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딸에게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신랑이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방에서 나왔기에 무슨 냄새인지 와보니 이 모양이구나. 신부가 일어나서 살펴보니 이불과 여의 물동이 낭자했습니다. 신부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마음은 어디 숨고 싶은 상황이 됐습니다. 신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온종일 마음과 몸이 함께 시달려 고단했기로 대변이 나옴을 모르고 잤다니 이게 무슨 꼴이고 창피며 망신이냐고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사랑채로 간 신랑은 날이 밝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가 죽은 신부는 부모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누구에게나 고분고분했습니다. 재상은 며칠 동안 딸을 지켜본 후 신랑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가라고 전했습니다. 재상은 찾아온 사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됐으니 아무쪼록 잘 부탁하네. 신랑은 장인에게 인사를 올린 뒤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시집으로 들어간 신부는 신랑 입에서 첫날 밤 얘기가 나올까봐 남편 뜻을 받들며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고맹이 신부를 거부한 노총각. 청실옹실 단어 오온. 전통 혼례의 경우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청하고자 예물 보내는 일을 납폐라고 하는데 이때 청실옹실 명주 실타래를 함에 넣어 보냅니다. 이 청실옹실은 혼례를 마치고 패백을 드릴 때까지 부부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노릇을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합니다. 옛날에 한 노총각이 길을 가다가 이상한 동작을 하는 호백발 할머니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할머니는 실 2개를 자신의 좌우에 놓고 조심스럽게 양쪽의 실을 연결하여 묶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실뭉치는 파란색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실뭉치는 붉은색이었습니다. 노총각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무얼 하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노총각을 한번 쳐다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예사로운 여느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노총각은 자기의 짝이 궁금해서 어떤 여인이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더니 건넌 마을 어떤 집의 어린 여자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아이는 몇 살인가요? 당황한 노총각이 나이를 확인하자 할머니는 이제 5살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노총각은 기막혀서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찝찝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아이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집 앞에 5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노총각은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집은 후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이내 그 소녀를 향해 3개 던졌습니다. 느닷없이 날아온 돌을 맞은 소녀는 으악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노총각은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총각 처지에 소녀의 성장을 기다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총각은 조급한 마음과 달리 결혼할 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노총각은 어렵게 과거에 합격한 후 고을 원님이 되어서야 장가갈 수 있었습니다. 긴장된 혼례식을 마치고 신방에 들어가서 신랑은 비로소 신부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양쪽 뺨 이외에 이마 한쪽에도 붉은 연지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신랑이 이마에 연지 칠한 이유를 묻자 신부는 부끄러워하며 어릴 때 돌에 맞은 상처 자국이 있어 빨갛게 칠했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신랑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부가 바로 자기가 돌을 던졌던 어린애임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랑은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고백하면서 신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이후 신랑은 신부와 천생연분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설화에 연유하여 청실옹실은 남녀 결합을 의미하는 동시에 음양의 조화로 여겨져 전통 원래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실옹실 혼인 이야기는 중국의 월화노인 설화에서 비롯됐습니다. 당나라 위고가 송성의 어느 허름한 여관에 묵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웬 노인이 큼직한 책을 뒤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고가 다가가 무슨 책이냐고 묻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본보를 보고 있네. 그리고 이 붉은 실은 부부를 맺어주는 끈이라오. 그러면서 노인은 자신이 두 사람을 묶으면 결국에는 부부로 결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혼보, 즉 남녀의 혼인을 기록한 책이라니 믿어지지 않기에 위고는 자신의 작도 정해져 있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위고는 그 여인을 보고 싶노라며 길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노인과 위고는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곡식 파는 가게 거리를 걷는데 웬 시각장애인이 서너 살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안은 채 지팡이로 길을 더듬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노인이 불쑥 말했습니다. 장님이 안고 있는 저 여자애가 장내 자네의 부인이 될 걸세. 말을 마친 노인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위고는 어이가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위고는 혹시 노인이 장난치는 게 아닐까 싶어 지나가던 사람에게 돈을 주고 여자애를 찔러 죽이게 했습니다. 위고는 소녀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위고는 상주자사 왕폐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혼인 상대는 17 나이에 뛰어난 미모를 갖춘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날 얼굴을 자세히 보니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위고가 흉터에 대해 묻자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4년 전 장님보모 할머니가 저를 안고 송성의 싸전 거리를 걸을 때 갑자기 웬 미치광이가 저를 찌르고 달아났지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때 생긴 상처랍니다. 깜짝 놀란 위고는 신부에게 엎드려 사죄한 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금실 좋게 백년해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월하노이는 중국에서 중매쟁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한편 중국 총각은 신분상 차이 때문에 한국 노총각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천생배필을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하늘이 정해준 대로 맺어졌습니다.